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극성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과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극성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우리 유유상종이라고 배웠죠. 끼리끼리 잘 어울린다.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끼리 서로 친하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끼리 서로 친하다.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친하기 때문에 서로 잘 녹고 녹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극성 물질을 잘 녹인다라는 거. 그래서 극성 분자나 완벽한 극성을 띠는 이용결합 물질 같은 경우 극성 물질인 물에 잘 녹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로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자, 수소 결합은 굉장히 강한 인력이야.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이라고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고요. 그리고 융의 열과 기화열이 크다라고 했어. 그래서 융의 열, 기화열 뭐야? 융해될 때, 기화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열을 흡수해야 융해되거나 기화될 수 있어. 그래서 기화되거나 융해되기 어려워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열이 크다. 즉 비열이 크다라는 건 1g을 1도씨 온도 변화시키는데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1도씨 올리기 어려워라는 뜻.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표면 장력이 커. 그 얘기는 뭔 말이야? 사방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다. 그러다 보니까 물 분자는 구형을 형성하게 되더라. 그래서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힘, 그 힘이 크다라는 거 공부했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물이 얼 때는 부피가 증가하더라. 자, 일반적으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하면서 그들의 평균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때요? 부피가 감소한다고 했어. 일반적으로는. 근데 다른 물질에 비해서 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얼 때 부피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를 오늘 공부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 하면서 여기 별표 치고 넘어갔던 거 기억나죠? 중요하니까 이렇게 별표 치고 넘어갔어. 그리고 관련 내용을 공부한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 관련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물이 얼 때, 자, 물 분자는 규칙적으로 배열을 한대요. 왜? 자, 뭐 때문에? 그치. 수소 결합 때문에. 지금 우리 수소 결합에 의한 성질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면서 육각경을정을 형성을 한대요. 이런 식으로 육각경을정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 결정 안에 뭐가 존재해?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이러한 빈 공간 때문에 뭐가 증가한다? 그들의 부피가 증가해. 자, 부피가 증가하면 그와 반대되는 반비례하는 값이 있죠? 바로 밀도, density. 밀도는 어떻게 쓴다? 부피분의 질량이야. 물이 어는 과정에서 질량은 변하지 않잖아.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감소하는 거지. 밀도는 뭐한다? 감소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 밑에 있는 그래프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 그래프를 하기 전에 그럼 도대체 수소 결합 때문에 왜 육각결정이 형성이 되고 규칙적으로 배열되는지, 그리고 빈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선생님 밑에 그림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한다는 얘기야. 자, 일반적으로 우리 물은 최대 몇 개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렇죠? 물 같은 경우는 최대 4개의 하이드로겐 본딩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최대 4개인 거지, 뭐 1개 하고 있는 물도 있고 2개, 3개 하고 있는 물도 있는 거야. 최대 4개가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4개의 한 물 분자 하나당 4개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근데 물이 뭐가 되면, 얼음이 되면 얘는 모든 분자가 항상 4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분자당 4개의 수소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되는 거야? 육각형의 구조가 형성이 되고 요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야?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빈 공간의 형성에 의해서 바로 부피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이 얼음이 될 때는 어떤 과정이냐면 온도가 감소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온도가 감소하면 이들의 수소 결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그치? 최대 4개였어. 1개하고 2개하고 3개하고 4개, 최대 4개였는데 항상 4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물이 얼음이 될 때 수소결합의 개수는 증가하는구나. 그리고 수소결합의 개수가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하면서 수소결합의 세기도 어떻게 되냐면 강해집니다. 자, 수소결합의 세기가 강해지니까 물 분자끼리 서로 더 가까워지는 거네. 그럼 수소결합의 평균 거리, 즉 부피는 어떻게 될까?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자, 뭐 때문에? 바로 물분자가 아니라 이제 그쵸, 물분자들이 4개의 수소결합을 형성하면서 얼음이 형성될 때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부피는 뭐한다? 증가한다. 따라서 평균 거리, 물분자끼리의 평균 거리도 같이 증가하게 되더라.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알았어. 물이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를 알았어. 자,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된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한번 우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온도에 따른 물의 부피 변화가 나와 있죠. 온도에 따라서 물의 부피가 변화하는데 왜 변화하는지 우리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봅시다. 자, 일단 X축은 온도고요. Y축은 물 분자의 부피입니다. 그죠? 자, 지금 보니까는 맨 처음에는 마이너스 4도씨야. 근데 온도를 점점 증가시켰어. 그랬더니 얼음이었지. 마이너스 4도씨일 때는. 근데 얼음의 부피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네. 자, 우리 각각의 이 포인트를 알파벳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A, B, C, D, E 이렇게 표현을 해.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도씨에서 0도씨로 갈 때, 즉 온도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인 거지. 그럼 그때 부피가 증가했단 말이야. 이때 부피가 증가했어. 이거 왜 증가하니? 라고 일단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일반적으로 고체 같은 경우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그들이 서로 뭐 한다고 했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들이 아주 약한 진동 운동을 한다고 했지. 이러한 진동 운동을 할 때는 온도가 증가하잖아? 그러면은 분자 운동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단 말이야. 언제? 온도가 증가하면. 그럼 온도가 증가했을 때 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진동 운동도 어떨까?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가 조금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온도 증가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하는 효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열팽창해입니다. 열팽창의 효과로 부피가 증가해요 라고 여러분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B에서 C로 갈 때는 급격하게 부피가 감소해요. 자, 여기서 부피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지금 B에서 C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이야. 바로 융해가 되고 있는 과정이야. 상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야. 자, 얼음과 물, 우리 방금 전에 비교했잖아. 얼음일 때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피가 커요. 자, 근데 물일 때는 수소결합이 최대 4개인 거지. 그 이하로 수소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피가 빈 공간이 메꿔지면서 감소한단 말이야. 즉 이렇게 얼음이 물이 되는 경우는 지금 요 수소결합이 해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수소결합이 뭐가 되는 거야? 해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수소결합이 해체되는 효과는 빈 공간을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부피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 수소결합 해체 효과는 바로 부피를 감소시키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 B에서 C에서 부피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야? 수소결합의 해체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C에서 D로 갈 때 온도가 증가하잖아. 이때 온도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온도 증가하면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 증가해야 되는데 온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니? 감소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 온도가 증가하면 열팽창에 의해서
원래는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 열팽창 효과에 의해서 그들의 부피는 증가해야 돼. 근데 결과적으로 감소했잖아.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C에 있을 때 이제 B에서 C로 갈 때 얼음이 물이 되기 때문에 수소결합이 얼음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수소결합이 해체가 됩니다. 근데 100% 다 해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C에서는 아직 얼음에 의한 수소결합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렇게 남아있는 수소결합이 얼음에 의해서 남아있는 하이드로겐 본드가 어떻게 되면서 해체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소결합의 해체 효과는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빈 공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하는 효과라고 했죠? 따라서 이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수소결합의 해체 효과로 부피가 감소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피가 감소한다 라고 여러분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 D 구간은 이런 식으로 이유를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에서 E로 갈 때는 부피가 증가하죠. 이거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 그대로 뭘로 설명하면 돼? 온도가 증가하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 열팽창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부피,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4도씨일 때 물이 4도씨일 때 부피가 제일 뭐하다? 작다. 요거 온도 4도씨는 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간 있죠. 구간. 이 구간별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온도 정도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뒤집은 거. 자, 밀도는 부피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뒤집은 모양이 요 그림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A, B, C, D, E인 거지.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해. 그치? 자, 부피가 확 감소했어. 그럼 밀도는 확 증가해. 부피가 이렇게 감소해. 그럼 여기는 밀도는 증가하다가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감소해. 이런 식으로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요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뭐도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위에를 살짝 지워볼게요. 자, 호수가 있잖아. 우리 표면부터 어는 거 알아요? 호수가? 자, 뭔 말이냐? 자, 여기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호수가 예를 들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이게 호수야. 자, 호수는 어디부터 얼어붙냐면 표면부터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얼어붙기 시작해.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요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요 호수는 뭐 5도씨 5도씨였어. 5도씨였어. 위아래가 다 5도씨였어. 자, 근데 외부는 마이너스 20도씨야. 엄청 추워. 엄청 춥고 바람이 막 불어. 자, 그러면은 표면부터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 떨어지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이 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 4도씨가 됩니다. 자, 밑에 내부는 여전히 5도씨야. 자, 근데 4도씨일 때 밀도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럼 무거운 물은 밑으로 내려가요. 다시 가벼운 물인 5도씨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 다시 5도씨가 돼. 그리고 밑에는 4도씨가 되지.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5도씨 내는 다시 온도가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또 4도씨가 되고 밑에도 4도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표면이 온도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3도씨가 되고 4도씨가 돼. 자, 근데 얘가 3도씨가 되어도 내려갈 수 있니 없니? 없지, 그지? 왜냐면 4도씨일 때 밀도가 물의 밀도가 제일 크단 말이야.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젠 더 이상의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가 2도씨가 되고 얘가 1도씨가 되고 결국 0도가 되는 순간 요 표면은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지. 하지만 여전히 밑에는 4도씨의 물이 존재한다라는 거. 따라서 호수의 물이 표면부터 어는 이유는 바로 물의 밀도가 4도씨일 때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 위로 얼음이 떠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얼음은 표면부터 생기기 시작하더라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요
두 가지 그래프와 현상을 연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물에 대한 특징은 다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우리 물에 대한 문제풀이가 있죠. 그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를 해줄 테니까 관련된 내용 확인하시고요. 우리 용액 파트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죠. 용액의 농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액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물의 증기압력, 액체의 증기압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고체가 나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일단 고체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빼고요. 증기압력을 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용액 파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묽은 용액의 성질 부분에 선생님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을 약간 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용액에 대한 내용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용액이라는 거. 자, 용액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지? 그럼 다양한 좀 몇 가지의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용어를 알아야 되냐면 용질, 그리고 용매, 용액, 그리고 용해, 석출, 이렇게 5가지 용어를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질은 뭐야? 용질은 녹는 물질이야, 녹는 물질. 그럼 용질은 어디에 녹냐면 용매라고 하는 거에 녹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설탕을 준비했어. 내가 물을 준비했어. 그러면은 설탕을 내가 물에 녹이잖아. 그럼 설탕은 물에 녹는 물질이니까 용질이고요. 용매인 물은 설탕을 녹이는 물질이니까 용매라고 하는 거야, 물을. 자, 그래, 얘 녹았어. 이렇게 용질이 용매에 잘 녹는 현상을 용해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용해가 되면은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용액이라고 하고, 그 용액이 뭐가 되는 거야? 설탕, 물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냐면 설탕, 물 계속 녹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녹지 않는 범위가 생기지. 뜨거운 물에다가 설탕을 막 녹이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그 설탕물의 온도를 낮추잖아. 그러면 다시 그 설탕 결정이 막 나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용해가 아니라 용액에서 다시 용매와 용질로 분리되는 현상, 이거를 우리는 석출이라고 부릅니다. 석출 현상. 그래서 각각의 용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해가 잘 되는 원리, 용해의 원리는 뭐냐면요, 용질이 있어. 용질끼리 막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어. 자, 그런데 이 용질 어디 녹일 거야? 용매에 녹일 거지. 용매도 그들 간에 인력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용질이 용매에 녹는 순간 용질과 용매 사이에 뭐가 발생해? 인력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자, 생각해봐. 용질과 용질, 용매와 용매 사이에 인력이 너무 강해서 굳이 용질이 용매와 녹지 않아도 돼. 그러면은 용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근데 용질과 용매 사이에 인력이 강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의 인력보단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클 때 용해 현상은 잘 일어나겠죠. 그 얘기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용질과 용질 그리고 용매와 용매 사이의 인력보다는 커야 어떻게 된다? 용해가 잘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가 사실은 용어 정리와 그리고 용해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용해의 원리, 용해가 잘 일어나는 원리를 써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요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뭐 용어 정리를 해라, 용어의 정의를 써라 라고 한다면 각각의 용어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용액 파트에 꽂힌 우리 용액의 농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의 농도입니다. 자, 우리 총 몇 가지를 배울 거냐면요, 퍼센트 농도 배울 거고요, 두 번째 몰 농도 배울 거야. 자, 사실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 같은 경우는 우리 화학 1 시간에 이미 배웠는데 다시 한번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세 번째로 처음 나오는 몰
농도라는 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 농도를 다 배우면 이제 각각의 농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요 부분이 살짝 우리 원래 설탕물 나오고 소금물 나오고 설탕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 나올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수학 포기했잖아, 그지? 선생님도 그때 포기를 했어요. 자, 아무튼 간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화학적으로 이제 풀이를 할 때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수학적인 머리를 쓰긴 해야 되지만 선생님만의 팁을 조금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수학을 포기했지만 이 용액의 농도를 포기하진 않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각각 하나하나 쉽게 알려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도록 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퍼센트 농도입니다. 일단은 농도를 배울 때는 언제나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자,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뭐냐면 용액이 100g 있어. 그럼 거기에 용질의 질량이 100분율로 표현된 농도가 바로 퍼센트 농도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설탕물이 있어. 설탕물이 용액이죠. 그러니까 설탕물이 100g 있어. 근데 내가 그 안에 설탕을 몇 g 녹인 상태인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10g 녹인 상태라고 치자. 그럼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설탕물이 100g인데 설탕이 10g이라는 얘기는 설탕물은 뭐랑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설탕이랑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설탕은 10g 있다면 물은 90g 있는 거지. 즉 물 90g에 설탕 10g 첨가한 상태란 얘기야. 그럼 이때의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가 100을 곱하란 얘기야. 이게 100분율로 표현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요거 10% 설탕물이에요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의 용질이 몇 g 녹아있니를 알려주는 거구나. 자, 팁입니다. 팁. 자, 만약에 퍼센트 농도가 나왔어? 그러면은 용액의 질량을 몇 g으로 놓으면 되냐면 100g으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100을 곱해봤자 그냥 용액의 질량이 100이라고 논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자체가 그냥 퍼센트 농도로 쓸 수 있는 거잖아. 100 어차피 약분되니까, 그지? 자, 그래서 퍼센트 농도가 나오면 용액의 질량을 100으로 놔라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풀면서 퍼센트 농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연습 1번 문제입니다. 자, 물 100g에 설탕이 25g 들어있대요. 물 100g에 설탕 25g 녹인 설탕물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래. 자, 이거 그냥 대충 보면 선생님 이거 너무 쉽지 않나요? 25%입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 내놓고 여러분들 틀립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내놓고 이거 2.1점 이렇게 내거든. 자,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 점수가 낮은 문제를 틀려요. 이런 식으로 틀리면 큰일 납니다. 낚이지 마세요. 자,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뭐야? 정의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잖아. 그지? 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팁을 줬잖아. 용액의 질량을 몇으로 놔라? 100으로 놔라. 그지? 자, 근데 지금 여기는 물의 질량이 100인 거지 용액의 질량이 100이 아니야. 용매의 질량이 100인 거야. 즉 용액의 질량은 몇이야? 물 더하기 설탕. 즉 설탕물이 용액인 거지. 따라서 용액의 질량은 몇이에요? 125g입니다. 100 더하기 25. 용액의 질량 그리고 용질의 질량은 몇이야? 25g이야. 곱하기 100 이러면은 퍼센트 농도가 나오는 거지. 요거 이렇게 약분해주면 몇 나옵니까? 25에다가 몇을 곱하면 5를 곱하면 5분의 1이다. 따라서 요거 20%예요 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정의를 잘 기억을 해 놓으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연습 2번. 20% 설탕물 200g 속에 들어있는 설탕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선생님이 팁 줬죠? 자, 이렇게 퍼센트 농도가 나오면 용액의 질량을 몇으로 놔라? 용액의 질량을 100으로 놔라. 용액 100g에 그럼 그 안에 용질이 몇 g 들어있는 거야? 어차피 100을 곱했을 때 20이 나오려면 그 안에 용질은 20g 들어있는 거지. 그지? 용액이 100g 있을 때 그 용질의
질량이 퍼센트 농도랑 똑같이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설탕물 200g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야. 자, 설탕물이 몇 g이라고? 200g이야. 야, 100g에 20g 들어있으면 200g엔 2배 한 거니까 설탕의 양도 몇 배? 2배만큼 증가하겠지? 따라서 몇 g? 40g만큼 있겠다. 따라서 그 200g 안에 들어있는 설탕물 200g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질량은 20g이요 라고 여러분들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퍼센트 농도가 나오면 용액의 질량을 몇으로 놔라? 100으로 놔라. 그 질량이 용액의 질량이 100이 되면 그 퍼센트 농도 자체가 용질의 질량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오면 여러분들 어려워하는데 우리 퍼센트 농도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보면은 위에는 지우고요. A% 설탕물 Wg 속에 들어있는 설탕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네. 자, 퍼센트 농도로 나왔어. 그럼 일단 용액의 질량을 몇으로 놓으라고? 설탕물의 질량, 용액의 질량이 100이야, 100. 100g에 있어. 그럼 100g 있을 때 그 용질, 설탕이 얼만큼 들어있다? A%니까 Ag 들어있겠지. 자, 근데 나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런 상황에서 용액, 즉 설탕물이 Wg. 자, 얘가 몇 g? Wg 있을 때 그럼 용질은 몇 g 있니? 설탕은 몇 g 있니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럼 이거 몇 배입니까? 100분의 W배인 거지. 자, 그럼 똑같이 용액이 이만큼이니까 용질도 100분의 W배만큼 바뀌어 있겠다. 같은 비율만큼 존재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100분의 AWg만큼 있겠다. 따라서 설탕의 질량은 설탕물이 Wg 있을 때 설탕은 100분의 AWg만큼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로 몰농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농도 역시 정의가 중요합니다. 농도에서는 정의가 중요해요. 자,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로 나타낸 농도라고 합니다. 즉 몰농도의 정의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야. 자, 근데 아까 퍼센트 농도 할 때는 질량 할 때 g으로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었지. 자, 근데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인데 단위가 리터입니다. 리터.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해가지고 단위는 몰 퍼 리터로 나타내고요. 요거 자체를 줄여서 M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는 몰 농도라고 읽습니다. 요거 이렇게 단위를 줄여서 그냥 M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괜히 이제 화학식량도 M으로 표시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랑 좀 이거 화학식량 기호로 M으로 표시하는 거고 몰농도는 단위가 M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몰농도의 정의 반드시 외워 놓으시고요. 자, 몰농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용액의 부피가 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몰농도는 뭐에 민감하다?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용액의 몰농도가 지금 정의가 이거야. 자, 근데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열팽창에 의해서 용액의 부피가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몰수나 아니면은 그 용액의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얘네들은 안 변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용질의 몰수는 어때? 일정한 상황에서 용액의 부피만 증가하다 보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몰농도는 어떻게 돼? 전체 값은 작아진다 이 얘기.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열팽창에 의한 부피 증가 효과로 몰농도는 감소하게 돼요 라고 하는, 몰농도는 온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농도구나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1번부터 한번 몰농도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봐봐. 요소 3g 을 물에 녹여 만든 요소 수용액 100ml의 몰농도를 구하라고 하네. 자, 일단 몰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야, 몰수. 자, 근데 용액이 몇 ml래? 100ml래. 수용액이 100이니까. 용액이 100ml인데 그 안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는지 알려면 이 질량으로 나온 이 녀석을 뭘로 나눠야 돼? 그치,
분자량, 화학식량으로 나눠야겠지? 그럼 60으로 나눠주면 이거 몇 몰입니까? 나눠주면 20분의 1이지? 아, 요거 20분의 1몰이야. 자, 근데 이게 끝인가? 아니지, 그지? 자, 지금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건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야. 근데 얘는 지금 1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걸 계산해봤자 우리가 원하는 단위에 대한 몰농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일단은 1리터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1리터는 우리 우유 1000ml짜리 먹잖아. 그게 1리터거든요. 그래서 1리터는 1000ml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용액이 1리터 있었어. 그럼 그 안에 용질이 만약에 X몰 있으면 이거는 X몰 퍼 리터니까 이거 X몰농도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X몰농도야. 즉 용액이 만약에 몰농도에서 용액을 1리터로 잡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 자체가 몰농도와 같다라는 거. 자, 근데 용액이 무조건 리터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1리터라고 하는 건 용액이 몇 밀리리터 있는 거지? 1000ml 있는 거지? 그럼 용액이 1000ml 있을 때도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바로 뭐다? 그냥 X몰농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아, 여기서의 팁은 뭐야? 몰농도가 나왔어? 그러면은 용액을 1리터 또는 1000ml로 놓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자체가 몰농도로 대체해서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우리 여기까지 구했어. 아, 용액 100ml에 용질이 20분의 1몰 있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용액이 1000ml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요 X값을 구하면은 나는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용질의 몰농도를 그냥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요 X값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X값 구해봐. X는 양변에 1000에 곱합니다. 1000 곱하면은 1000 곱하기 100분의 20분의 1. 20분의 1은 얘들아 0.05거든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약분 샥샥 되니까 요 몇 몰이야? 0.5. 따라서 0.5 몰농도야. 요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그 밑에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0.2 몰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이 200ml 있대. 자, 근데 이거 200ml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몰수를 구하라고 하네. 자, 몰농도가 나왔어. 그러면은 용액의 부피를 몇으로 놔라? 그렇지. 1리터 또는 1000ml로 놔라.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ml니까 나는 1000ml로 놓는 게 더 편할 것 같지? 따라서 우리는 용액이 1000ml 있을 때 그 안에 용질이 몇 몰 있는 게 0.2몰 농도야? 0.2몰만큼 있는 게 0.2몰 농도인 거지? 자, 근데 이 와중에 내가 그 포도당 수용액을 200ml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아, 얘가 1000ml가 아니라 200ml만큼 가지고 있대. 그럼 얘 지금 몇 배니? 0.2배잖아. 0.2배.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도 0.2배만큼 들어있겠지? 그럼 200ml 안에 몇 몰 들어있어? 0.2 곱해주면 0.04몰만큼 있겠지. 그치? 따라서 포도당의 몰수는 0.04몰이에요 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밑에 보면은 이 연습 2번이 그대로 기호로 표현됐을 때 너네 풀 수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자, 다시 볼게요. 자, A몰 농도짜리 NaOH 수용액이 500ml 있대. 자, A몰 농도라는 거. 자, 정의를 기억하라고 했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야. 자, 근데 이렇게 몰 농도로 나오면은 부피를 그냥 1리터 또는 1000ml로 놓으라고 했지. 자,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밀리리터로 나온 거 보니까 나는 용액의 부피를 몇으로 놓을 거야? 1000ml로 놓고 싶어. 용액의 부피가 만약에 1000ml일 때는 그때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는 게 A몰 농도야? A몰만큼 들어있는 게 A몰 농도야. 그지? 자, 이건 정의에 의해서 쓴 거야. 자, 근데 나는 NaOH 그 A몰 농도짜리를 얼만큼 가지고 있다고? 1000ml가 아니라 500ml 가지고 있다니까? 이거 몇 배야?
2분의 1배, 0.5배인 거잖아.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 A 몰롱도 짜리도 나 이거 소수점으로 쓰기 싫어서 그냥 2분의 1로 쓸게요. 분수로. 자, 그럼 얘도 똑같이 2분의 1배만큼 들어있겠지. 따라서 2분의 1 A 몰만큼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번엔 다른 거에 물어봤어. 아까는 그냥 포도당의 몰수 물어봐서 NaOH의 몰수를 물어봤다면 2분의 1 A몰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몰수가 아니라 뭘 물어봤냐면 질량을 물어봤어. 그럼 몰수를 알아. 근데 질량이 궁금하대. 우리 몰수 구할 때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눴잖아.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질량이 궁금하대. 그럼 몰수 곱하기 뭐 하면 돼? 화학식량 하면 되겠죠. 그럼 몰수 곱하기 뭐 한다? 화학식량 밑에 옆에 나와 있지. 40이지.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1몰에 뭐야? 1몰에 질량이라는 단위는 없지만 의미상 단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각각이 약분되니까 질량인 그램이 튀어나오는 거지. 따라서 몇이야? 20A g이야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용액의 몰농도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각각의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그 밑으로 넘어가서 몰랄 농도의 정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랄 농도입니다. 자, 몰랄 농도는 우리 화학2 교육과정에 들어서 아마 처음 배우는 농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정의가 중요한데 정의가 조금 달라. 자, 우리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 같은 경우는 분모값이 용액에 대한 값이었어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이었고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였지.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이 보다 바로 분모값을 차지하고 있다. 용매의 질량 1k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로 나타낸 농도가 바로 몰랄 농도라는 겁니다. 자,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죠. 정의 용매의 질량. 근데 얘는 킬로그램이라는 거야. 그것분의 용질의 몰수다. 이 몰수가 바로 몰랄 농도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용매라는 거야. 용매. 만약에 설탕물이면 물의 질량만을 넣어야 돼. 근데 그 질량도 g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넣어야지 된다라는 거야. 그치? 자, 요거 반드시 이렇게 숙지를 하고서는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얘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데. 자, 왜? 온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 몰수나 아니면은 질량이 변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야. 우리 몰 농도 같은 경우는 부피이기 때문에 분모값이 용액의 부피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몰 농도는 감소했잖아,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몰수나 질량이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몰랄 농도는 온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묽은 용액의 성질을 연구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알고 있고 묽은 용액의 성질은 우리 뒷부분에 이제 증기압력, 내림, 뭐 끓는 점 오름, 그리고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니까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2번은 다음 시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우리 요 앞부분 몰랄 농도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1번 한번 볼게요. 자, NaOH 10g을 물 100g에 녹여 만든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하래. 자, 일단 NaOH는 용질이겠지, 그지? 자, 근데 물은 뭐야? 용매인 거지. 그럼 용질이 용매에 섞입니다. 자, 그럼 뭐가 돼요? 용액이 되는 거야. 수용액이 되는 거지. 이 녀석의 몰랄 농도 구하래. 자, 정의부터 쓸게요. 자, 몰랄 농도의 정의 용매의 뭐? 질량 분의 용질의 뭐다? 몰수다. 몰수 n이죠, n. 자, 그럼 용매의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나와야 되고요. 용질의 몰수는 몰 이런 식으로 단위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용매는 뭐야? 물이잖아, 물. 물은 100g이네, 100g. 자, 100g 안에 용질이 몇 몰 있는지 구하려면 10g이 몇 몰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NaOH 10g을 NaOH의 화학식량 여기 옆에 나오죠? 4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얘는 40g per 몰이야. 1몰의 질량. 그래서 몇 몰인 게 나온다?
4분의 1몰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0.25몰이야 라고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0.25몰이구나, 뭐 4분의 1몰이구나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정의에 따라 썼지만 지금 뭐가 달라? 단위가 틀렸단 말이야. 지금 얘는 g인데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자, 몰랄 농도에서의 팁. 자, 그러니까 분모 값이 용매의 질량이다 보니까 1kg이 몇 g인 걸 알아야 돼. 1000g이구나 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봐봐. 어떤 물질의 몰랄 농도가, 예를 들어 용매가 1kg 있었어. 그 안에 어떤 용질이 X몰만큼 들어있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X몰 퍼 킬로그램이고, 몰 퍼 킬로그램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몰랄 농도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근데 어차피 킬로그램으로 나온 거 내가 g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화학 실험을 할 때는 몇 킬로그램 이렇게 쓰는 것보다 몇 g을 훨씬 더 많이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00g, 1000g 1kg 자체가 1000g이니까 1000g 안에 만약에 X몰만큼 있어. 그럼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X몰랄 농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왜냐면 1000g 자체가 뭐니까? 1kg이니까. 그래서 몰랄 농도가 나올 때는 분모를 뭘로 놔라? 1kg 또는 1000g으로 놔라 라고 하는 거. 용매의 질량을 1000g으로 놓으면은 훨씬 더 문제풀이가 수월하다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용매가 100g이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1kg 있을 때, 즉 용매가 1000g 있을 때 몇 몰 있니? 라는 게 궁금한 거지. 이거 자체를 X몰랄 농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요거를 구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X값, X는 자 1000 곱해주면 1000 곱하기 100분의 0.25고요. 따라서 샥샥샥샥 약분을 해주면 0.25 몰랄 농도야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몰랄 농도 할 때는 분모 용매 값을 1000g 또는 1kg 이렇게 놓으면 훨씬 편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포도당이 나왔네. 포도당 9g을 물 200g에 녹여 만든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몰랄 농도 정의에 따라서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하시면 되겠죠. 얘는 킬로그램이고 얘는 뭐야? 몰이면 됩니다. 자, 물이 몇 그램 있다고? 200g 있다고. 그 안에 용질 9g 이거 몇 몰인지 알아야 돼. 그러려면 포도당의 분자량 180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럼 180으로 나눠주면 얘는 180 나눠주면 몇 몰이야? 9, 2, 18 20분의 1몰이다. 그치? 20분의 1몰.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는 용매가 1kg 있을 때의 몰수란 말이야. 자, 근데 g으로 나왔으니까 1kg보다는 1000g. 용매 1000g이 있을 때 얘는 과연 몇 몰 있을까? 이걸 구하시면 된다고요. 따라서 요 X값은 1000 곱하기 200분의 20분의 1 몰이야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분되니까 10 곱해지고 요거 번분수까지 계산해야겠다. 이거 번분수까지. 자, 그러면 번분수 계산해주면 요거 1분의 2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분모로 이렇게 계산해서 분자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10 곱하기 40분의 1 그러면은 몇 몰이야? 몇 몰 농도야? 4분의 1 몰랄 농도야. 0.25 몰랄 농도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아까랑 똑같이 나왔네. 그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랄 농도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 3개 보였죠? 정리합시다. 정리. 자, 우리 퍼센트 농도 배웠어. 퍼센트 농도의 정의를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정의는 뭐야? 용액의 질량이야.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한다고 했지. 우리 일반적으로 다니는 용액의 질량 그람, 용질의 질량 그람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다가 100을 곱한 값이 바로 백분율, 즉 퍼센트 농도다 라고 배웠죠. 자, 퍼센트 농도의 팁은 뭐였어? 만약에 어떤 퍼센트 농도 A% 나왔다. 자, A% 어떻게 표현한다? 자, X% 하자. 자, X% 어떻게 표현한다? 즉, 얘는 용액을 몇 g으로 놔라? 100g으로 놔라. 그럼 100g 놓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그냥 이 퍼센트 농도를 그대로 쓸 수 있다. Xg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뭐다? X%다 라는 거. 요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퍼센트 농도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몰 농도 배웠다. 자, 몰 농도의 정의는 뭐였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습니다. 자, 용액의 부피는 단위가 리터였고요. 용질의 몰수 당연히 몰 이렇게 썼겠죠. 자, 그럼 이건 팁이 뭐였지? 자, 만약에 X 몰 농도야 라고 나온다면은 자, 용액의 부피를 뭘로 놔라? 1리터 또는 그렇지 1000ml로 놔라. 우리 화학 실험할 때 리터 잘 안 써요. 밀리리터 많이 쓴단 말이야. 1000ml로 놓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몇이 된다? 바로 X몰이 된다라는 거. 얘를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1000ml의 X몰 있어? 그럼 이거 자체를 X몰 농도야 이렇게 몰농도야 이렇게 바꿔서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팁은 몰농도가 나왔어? 그러면은 분모를 1리터 또는 1000ml로 놔라. 용액을 1000ml로 놔라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몰랄 농도입니다. 몰랄 농도. 자, 몰랄 농도의 정의는 뭐였어? 달랐지? 용액이 아니라 얘는 용매였습니다. 용매의 질량분의 W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지, 그지? 자, 용매의 질량은 몇이야? 어떤 단위로 씁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쓰고요. 용질의 몰수는 몰 단위로 씁니다. 내가 만약에 X 몰랄 농도였어? 그럼 이거는 용매가 몇 킬로그램 있는 거야? 1kg 있는 거야. 즉, 용매가 1000g 있는 거야. 그래서 용매를 1000g으로 놔라 라고 하는 것이 몰랄 농도의 팁이었고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몇 몰이다? X몰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 값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1000g 안에 X몰 들어있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X몰랄 농도야 라고 해서 1000g이 있으면 그 위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자체를 몰랄 농도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요 세 가지 농도의 정의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앞으로의 농도의 전환을 충분히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암기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용액의 농도에 대한 내용,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자, 그 다음 시간에 용액의 농도의 꽃 중에 꽃인 바로 용액의 농도 환산, 바로 농도 전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배우기 전에 반드시 제발 농도의 정의에 대한 연습 문제는 그냥 풀 수 있도록 농도의 정의를 바로바로 쓸 수 있고 연습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